여러분, 이 7장에서부터는 이제 다소 좀 어려운 이제 얘기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 인공지능의 이제 기반이 되는 게 알고리즘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든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현할 때 논리적 사고와 어떤 그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효과적인 결정을 이제 하는데 빠르고 정확하고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적 개념을 많이 사용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7장에서는 먼저 이제 그 저희들이 얘기를 할 때 그 전문가 시스템이 만들어진 배경이 룰 베이스드라고 그랬죠. 이제 그런 것부터 출발했는데 물론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같이 시작이 돼서 인공지능의 어떤 알고리즘들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있어 왔는데 그 7장에서는 우선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접했었던 명제라는 말 있죠. 그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건데 사고를 하기 위한 논리적 사고의 기본은 어떤 논리적 사고의 기본은 명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명제들이 이제 수학적 명제도 있지만 서술적 명제, 그러니까 사람은 여기 예제에서 보면 죽는다라는 명제가 사실이냐 거짓이냐를 정의를 해놓고 동물도 죽는다라는 명제를 같이 정의를 해서 사람과 동물은 죽는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는, 추론할 수 있는 뭐 그러한 사고의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장, 7장부터도 이제 계속 그 어떤 그러한 알고리즘적 얘기들을 이제 할 거예요. 이제 8장에서부터 이제 또 학습이라는 머신러닝에 대한 얘기가 또 이제 들어가고 딥러닝,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그 음성이라든지 자동차에도 사용되고 있는 기술들, 알고리즘들을 좀 소개를 할 텐데 여러분들은 이제 좀 이제 그 기본적인 거를 좀 소개를 할 테니까 저기 책을 보고 좀 이제 이해를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교시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논리와 추론적 기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2교시에서는 그 뭐 여러분들이 많이 봤었던 실생활에서 많이 접했었던 이제 그 알고리즘적 문제들의 접근도 인공지능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논리라는 말은 여러분들 아죠? 논리적 사고. 이 논리라는 말이 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논리적 사고를 많이 하는 저 사람, 논리적 사고의 정당성을 보장해주는 컴퓨터 시스템들이 추론을 잘하게. 추론은 이제 예측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배경적 지식은 수학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기반 지식도 다 포함을 해요. 그렇죠? 일반적인 보편타당한 뭐 상식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뭐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논리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추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사용자들이 원하는 문제에 대한 추론의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이 책에서는 추론적 기법의 논리적 사고를 수학적 논리의 기초 지식을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떠한 서술적 문제의 접근 방법, 논리적 사고, 그게 이제 우리가 귀납법과 연역법을 많이 이제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어쨌든 논리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뭐 컴퓨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그 전공에서도 아마 논리적 사고를 아마 많이 요할 거예요. 뭐 이제 암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논리적으로 암기하면 보다 빨리 암기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좀 더 오래 이제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학문, 굳이 이제 뭐 컴퓨터나 수학이나 뭐 이런 공학,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논리적인 사고는 뭐 예술이나 뭐 그 체육에서도 다 논리적인 사고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그 논리적이다 아니다는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학습 뭐 기반 지식 수학적 사고 이런 게 다 논리적으로 그 이미 뇌에서 다 정립이 된 상태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컴퓨터는 이제 진작에부터 알지 못하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나 어떤 그 저장 공간에 서술을 해주고 그걸 가지고 스스로 어떠한 그 원하는 추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요 시간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규칙 기반의 전문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의 시작은 논리적 사고의 시작은 명제부터 시작을 해요. 명제. 명제라고 하는 게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수학 공식이나 문제를 얘기하는 거. 서술적 서술적 그 문자, 글자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명제라고 하는 건 반드시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전문가 시스템에.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프리디케이트 논리라고 그러는데 어떤 수학적 논리와 서술적 논리 둘 다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것만이 명제 논리로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로 논리는 주어와 동사, 뭐 참과 거짓의 법칙을 다루고 명제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2 곱하기 7은 13이다 라고 하는 건 이제 틀린 논리죠. 뭐 그런 것도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그 어떤 명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서술적인 것도 명제죠. 2 곱하기 7은 홀수다. 이건 거짓이죠. 2, 7에 14니까. 그래서 요 거짓인 문장을 이제 2 곱하기 7은 당연히 2, 7에 14 홀수고 1로 나눠지기 때문에 짝수지 홀수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컴퓨터적으로 논리적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이제 논리적이지만 어쨌든 짝수 곱하기 짝수는 짝수다. 그 다음에 짝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다. 홀수 곱하기 그 짝수도 홀수다. 홀수 곱하기 홀수도 홀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개념적 사고나 논리적 사고는 여러분들이 약간은 좀 수학적인 어떤 백그라운드 지식이 좀 있어야 되죠. 이제 그런 거를 그 저희들이 룰로 이제 다 마련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이 어떠한 질문을 하게 되면 5 곱하기 7은 짝수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떠한 그 추론적 지식이나 논리적 그 지식을 가지고 짝수냐 홀수냐라고 답을 주는 거죠. 하지만 사과는 맛있다라고 하는 건 명제가 아니에요. 이게 맛있다라고 하는 게 참과 거짓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이게 서술이지만 사과는 맛있다. 뭐 장미는 아름답다. 뭐 이런 것들은 명제가 아니에요. 참과 거짓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이제 논리적 사고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감성적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기술을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어쨌든 이제 그 규칙 기반의 전문가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노력했었던 사람들은 참과 거짓을 분명히 판별할 수 있는 수학적 공식이나 서술적 명제를 가지고 많이 연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학적인 것도 그렇지만 서술적, 그게 이제 여러분 수학적에 보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은 x값이 마이너스 2다 라고 하는 건 참이지만 x값이 뭐 2인 경우는 0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이렇게 서술적으로 정의되는 경우도 이제 서술적 명제라고 보는 거죠. 이 안에 수식이 들어가 있더라도 우리가 서술적으로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수로적 논리, 서술적 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요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영철이는 남자다. 그래서 뭐 이렇게 펑션 형태로 남자고 영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영철의 아버지는 김춘추 씨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 함수 내에 두 가지 인수를 넣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철의 아버지는 김춘추로구나 라고 이제 그 논리적 서술적 사고를 이제 넣어놓고 요 문장이 true라고 참이라고 정의를 해주게 되면 그 어떤 사람이 영철의 아버지는 장춘추인가요? 하게 되면 요 함수를 찾아서 아닙니다. 김춘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그 논리적 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여기서는 이제 그런 설명 안 하고 있지만, 이제 프롤로그를 가지고 랭귀지를 개발했었던 사람들의 이전에
다양한 그 분야에서 그 전문가 시스템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런 어떤 기호도 다 마련을 해놨어요. 다 정의를 해놓고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러한 어떤 수학적 논리나 그 서술적 명제 논리를 가지고 고민하기 위한 결국의 결과값은 추론이죠, 추론. 우리가 그렇게 쭉 정의를 해놓은 게 뭘 하기 위한 거냐면 추론을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추론이라고 하는 게 뭐 추측이죠. 예측. 그러니까 미리 사용자가 심어놓은 이런 알려진 사실이나 명제를 근거로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한 판단이나 결론을 이끌어내는 사고 과정이 추론이에요. 사실 이제 이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앞에서 정의한 이런 모든 논리에 대해서 컴퓨터에서 다 정의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뭐 다 정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그 기존의 논리를 가지고 요구하는 문제에 대한 추론의 정확한 값을 찾아내기 위해서 스스로 그 명제를 가지고 논리적 사고를 이끌어내는 그런 방법이 중요한데, 이제 어쨌든 프롤로그에서는 요번 언어라고 그랬죠. 리스트하고 AI 랭귀지 초창기에 나왔었던. 그래서 서술적 명제와 수학적 논리를 가지고 추론을 하는 언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론은 두 가지가 있죠. 귀납적 추론과 연역적 추론. 귀납적 추론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에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어떤 다양한 개별적 사실들을 나열을 해놓고 어떠한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추론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까마귀가 까맣다 그러면 까마귀 색깔은 뭐니? 라고 했을 때 까맣다라고 추론하는 방법이 귀납적 추론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연역적 추론은 전제를 가지고 하죠. 전제. 그렇죠? 그래서 3단 논법이 이제 대표적인 연역.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이고 뭐뭐는 뭐뭐이기 때문에 결국 뭐뭐는 뭐뭐다. 그렇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면서 사람은 죽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거죠. 그렇죠? 요 두 가지의 전제를 가지고 결론을 끌어내는 게 연역적 방법입니다. 자, 이제 요거는 사실 이제 알파고에서도 많이 썼던 뉴럴 네트워크 기법 중에 하나지만 추론적 기법에서도 이제 어떤 사실을 가지고 그 사실에 연관된 것들을 찾아가는 뭐 이렇게 찾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찾아갈 수 있고 이렇게 찾아가다가 다시 이렇게 찾아갈 수도 있고 뭐 그런 방법들을 씁니다. 그래서 요거 찾을 때 이제 요 깊이를 먼저 찾느냐 아니면 이렇게 너비를 먼저 찾느냐. 그래서 이제 요 예제들은 사실 깊이 우선 탐색하고 넓이 우선 탐색이 똑같긴 한데, 예제가 좀 이제, 요 예제에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요 깊이라는 게 뎁스 먼저 찾는 거예요. 왼쪽에 노드를 가지고 왼쪽을 쭉 찾아요. 여기 더 이상 내려갈 게 없으면 그 위에서 다시 내려간 거 찾고, 그러니까 요까지는 다 찾았잖아요. 요거 안 찾은 거에서 다시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 그렇죠? 넓이는 사실은 이제 앞에 있는 결과와 똑같긴 하지만, 왼쪽에 있는 거의 노드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 왼쪽, 여기죠? 여기서 왼쪽, 여기죠? 그 다음에 요 관점에서 왼쪽을 다 찾기 위해서 얘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왼쪽을 다 찾았으니까 이제 오른쪽. 얘는 이제 왼쪽이 없으니까 다시 오른쪽. 그래서 앞에 있는 예제와 뒤에 있는 예제는 똑같은데 이제 일반적으로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요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수학적 명제나 아니면 서술적 논리의 논리적 사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논리가 맞아서 이쪽으로 가고, 요 논리가 틀리면 이쪽으로 가고, 그쵸? 요 논리가 맞으면 이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요거는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인 경우 얘도 참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요거는 얘가 참인데 얘가 거짓이면 요 결정을 내리고, 그쵸? 그러니까 얘가 거짓인 경우는 얘고, 얘가 참인 경우는 없어요. 그러한 논리는 없는 거죠.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죽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논리를 찾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요 동그란 거는 노드인데 어떤 수학적 논리의 사고나 아니면 서술적 논리의 사고,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조건이 참인 경우, 거짓인 경우, 참인 경우, 거짓인 경우, 그냥 모든 게 참이 있을 수가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요 노드와 링크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개념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기본적인 논리의 사고나 서술적 사고에 의해서 모든 문제가 다 정의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반드시 휴리스틱 탐색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데, 원래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사전을 좀 찾아보시면, 뭐 발견적, 경험적, 뭐 탐색적,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휴리스틱이라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 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찾기 위한 탐색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휴리스틱의 정확한 이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을 많이 배웠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복잡 다양하고 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학적 방법을 곳곳에 좀 쓰게 되면 빨리 찾을 수가 있는 거죠. 해를. 그리고 좀 효율적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답에 가까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뭐 하기 때문에 요 휴리스틱 그 서치, 휴리스틱 탐색 알고리즘들을 그 학자들이 많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뭐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 탐색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는 뭐 그 요 세 개인 경우는 거의 최적의 솔루션이 제한돼 있지만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틱택도 게임이에요. 요 세 가지 3x3 그래서 요거 뭐 가로 세로 뭐 대각선 방향으로 한 사람은 동그라미 한 사람은 X를 그리면서 세 개를 그 이제 가로나 세로 대각선으로 먼저 그린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승자가 결정 안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어디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리냐 X를 그리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최대치는 탐색 기법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요게 작은 경우는 최적의 어떠한 솔루션을 찾을 수는 있지만 요게 사이즈가 커지면 휴리스틱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답을 찾아내는 걸 우리들이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그 인도인가 아니면 그 어떤 유럽 그쪽에 있는 어떤 수학자이면서 예전에는 뭐 천문학자 그 물리학자 뭐 이런 거 다 했잖아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처음 썼어요. 아주 예전에.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란 말은 어쨌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법, 방안.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 될 수도 있고, 논리적 사고가 될 수도 있고, 뭐 순서가 될 수도 있고, 코딩이 될 수도 있고, 뭐 말로 해결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뭐 알고리즘을 어렵게 생각하지만 요거예요. 라면 어떻게 끓이느냐? 물 넣고, 뭐 끓이면 라면 넣고, 스프 넣고. 그쵸? 뭐 스프 넣고 물 넣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건 잘못된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알고리즘이에요. 뭐 기본적인 수학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일정 계획, 일어나서 학교 가고, 뭐,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 가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하철을, 뭐 서울역까지 가는데, 몇 호선에서 갈아타고, 몇 정거 만에 내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알고리즘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매뉴얼이에요. 뭐 TV 매뉴얼, 냉장고 매뉴얼,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알파고가 대표적인 어려운 알고리즘이죠. 근데 휴리스틱이라는 거가 이제 상당히 그 이러한 접근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가 수학적 사고나 서술적 사고의 논리적 그 정의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문제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휴리스틱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I에서도 반드시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씁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속한 그 어떤 학과에서도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쓰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를 잘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어쨌든 주어진 시간 안에 최적의 해를 찾기 위해서 고민하는 방법들을 다 휴리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요 그 바둑을 둘 때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뭐 서울에서 목포까지 어떻게 가느냐. 여기는 이제 가면 안 되는 길이에요. 최단거리. 그렇죠? 그걸 찾아내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A 스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그러는데요. 각각의 구에서 그놈을 사용해서 큰 값이든지 작은 값이든지 뭐 비용이 적게 드는 건 작은 값이고 그다음에 그 좀 일부러 이제 멀리 가려고 하는 어떤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액티베이션 펑션의 플러스과 마이너스가 가지고 찾아가는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다양한 알고리즘에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뭐뭐면 뭐뭐다. 요 강아지예라는 어떤 노드에 세퍼드도 있고 진돗개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그 강아지의 타입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 세퍼드는 강아지니? 물어보면 당연히 요 노드 값을 보고 강아지죠. 그죠? 고양이는 강아지니? 아니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if then, if 뭐뭐면 뭐뭐다 라는 전문가 시스템의 전문가 시스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인 룰입니다. 룰. 이런 것들 다 정의해 주는 거죠. 룰 베이스드에서는. 그래서 그 지식 베이스라 그러는데 데이터베이스예요. 여기다가 이런 것들 다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그죠? 이런 것들을 미리 다 타이핑을 해놔요. 아니면 프롤로그에다 정의를 해놔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대숙김도 사람이다. 월이 강아지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강아지는 동물이다. 그렇죠? 월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게 물으면 만약에 소크라테스는 죽습니까? 이거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여기 두 번째 사람이면 죽고 동물이도 죽는다. 그렇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구나. 우리 3단론법. 그래서 이렇게 yes라고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물어보면 있죠. 나한테 모두 주는 걸 다 얘기를 해봐. X라는 게 다 죽으니까 이 세 개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방법이 대표적인 룰 베이스드 시스템이에요. 어렵진 않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지식 베이스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까지 다 지식 베이스로 만들어 놓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뭘 물어볼지를 모르고 어떠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런 서술적 논리, 그 다음에 요거 귀납법이나 연역법 논리를 그 지식 베이스에다가 저장을 해놓게 되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스스로 찾아서. 그런 게 대표적인 규칙 기반 전문가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지식 베이스를 이제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지식 베이스가 잘못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월이 애니멀이면 he doesn't die라고 하면 동물은 죽지 않는 걸로 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 베이스를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거라든지 뭐 또 의사결정에 중요한 의사결정인 경우 지식 베이스를 잘못 만듦으로써 추론을 잘못해가지고 사람의 의사결정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 베이스를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식 베이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학적 지식과 서술적 명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개념이 있어야 되고 상당한 경험이나 학습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요 롤베이스드 전문가 시스템은 스스로 학습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식 베이스를 사람이 만들어 놓거나 저장을 해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식 베이스의 구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여러분들이 앞부분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지만 초창기에는 상당히 이게 사람들한테 좀 인기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식 베이스를 만드는 데가 제한적이죠. 데이터가 없어요. 예전에는. 그렇죠? 시대가 바뀌면서 지식 베이스가 많아지면 그 당시에는 컴퓨팅 파워가 안 좋기 때문에 뭐 하나 물어보면 월이는 죽습니까? 물어보면 뭐 한 10분 있다가 대답을 해요.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초창기에는 좀 인기가 있었지만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 부재, 그 다음에 학습을 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좀 이제 사람들이 외면하고 다른 머신러닝 기법이나 뭐 뉴럴 네트워크로 넘어왔죠. 하지만 기본적인 전문가 시스템의 알고리즘들은 뭐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지금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머신러닝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노드나 링크 사이에도 뭐 사용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요 마이신이라고 하는 거 저희들이 이제 핵심적인 거라 그랬죠. 그 외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상당히 옛날 얘기죠 이게. 지금은 이제 새로운 어떠한 시스템에다가 룰 베이스드 시스템을 주도적으로 중심적으로 핵심적으로 구현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만들었던 덴드랄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 질량 분석.
화학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복잡하다라는 거 알고 있죠. 아직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약을 못 찾고 있잖아요. 이거 상당히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에 대한 어떤 최적의 솔루션을 주어진 시간 안에 찾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명제나 전문가 시스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휴리스틱, 그러니까 임상 실험 자체가 지금 일종의 휴리스틱이죠. 그래서 워낙 다양한 단백질 구조에 가진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면역이 생기거나 치료를 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그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